353쪽 보겠습니다. 이장옥 시인의 모반의 형식, 두 번째 형식은 정지된 시선이다. 그랬습니다. 마치 사진을 찍듯이 순간 포착하는 것이죠. 정지된 자세를, 물론 영원히 정지된 자세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겠지만 순간 포착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에 해당됩니까? 사당 가는 길에 그런 구절이 나왔죠. 미쳐버리고 싶지만 미칠 수 없고, 그래서 다만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망막에 비치는 프레임을 조금 바꾸어 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씩 다 뭐예요?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씩 프레임을 바꾸는 어떤 방법이겠죠. 그게 이제 시의 방법론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 구름의 형식. 두 번째 방법 뭐예요? 정지된 시선. 자, 여기에 해당되는 작품들이 등장합니다. 작품을 읽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 읽었습니까? 자, 작품이 지금 인용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송혁수 이원도 읽어봅시다. 오늘로. 네. 바퀴벌레 내 시선에 갇혀 문득 멈춘 나른한 빛으로 팽팽한 저렇게 한 세상으로 순간 정지한 내 텅 빈 방 오늘은 위에 저 다시 없는 고요 그러므로 오후 4시 아득한 정적의. 예. 제목 자체에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지 화면 속에 부는 바람. 그죠? 정지 화면이라는 이 제목 속에 시적 방법론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퀴벌레, 내 시선에 갇혀 문득 멈춘 나른한 빛으로. 바퀴벌레가 이렇게 도망가다가 갑자기 잠깐 멈추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를 이제 지금 포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있죠. 그때는. 그죠? 나른한 빛으로 팽팽한 저렇게 한 세상으로 순간 정지한. 그죠? 순간 정지란 말이 중요합니다. 내 텅 빈 방, 모누름 위에 저 다시 없는 고요. 그러므로 오후 4시 아득한 정적에. 이렇습니다. 아주 그 순간에 한 장면을 포착하는 방식으로 지금 써지고 있어서 첫 번째 구름의 형식과는 상당히 다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시를 쓰고 있다. 자, 두 번째 마네킹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역시 같은 방식, 정지된 화면을, 정지된 시선을 보여준다. 김진경. 현실의 한 장면을 아니, 그 밑에 나는 경건하였다부터 읽어봅시다. 나는 경건하였다. 나는 불순한 상상을 하지 않았다. 나는 완벽하게 나를 조절하였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의 표정을 읽지 못한다. 나의 침묵은 한없이 부활하여 견고하게 나를 은닉한다. 나의 시선은 당신을 의식하지 않으므로 이미 완성되어 있다. 격렬한 밤이 당신을 지나갈 때도 나는 기하학적인 시선을 유지한다. 내 시선 끝에 아파트가 무겁게 서 있다. 나는 그의 정지 자세를 이해한다. 어느덧 나의 고요는 당신의 꿈과 무관하며 나의 오전은 당신의 산책과 무관하다. 나는 조금씩 사라지는 나무들이 지겹다. 나의 최후는 단호하다. 예, 제목이 마네킹입니다. 마네킹 자체도 정지된
그죠? 태도를, 자세를 보여주죠. 혹은 마네킹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지된 시선을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경건하였다. 불순한 상상을 하지 않았다. 완벽하게 나를 조절하였다. 이 부분에서 나를 완벽하게 조절하였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암시적인데, 왜냐하면 이런 방법론으로 세상을 보고 시를 쓰려면 자기를 엄청나게 절제해야 됩니다. 그죠? 정지된 시선으로 순간 포착한다는 것은 정신의 집중이 필요하고, 여기서 말하듯이 자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식적인 조절.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 기하학적 시선이란 말이 나오죠.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동그라미든 삼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그 인간이 만든 가장 완벽한 하나의 형태를 갖춘 게 기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시를 쓴다는 것은 상당히 평소에 우리의 시선 가지고는 어렵죠. 그것을 아주 견고하게, 그죠? 조절하고 기하학적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러한 시적 시선의 방법론이 이런 구절에서 어떻게 돼요? 암시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 일부러 그런 걸 표현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게 노출되고 있다. 그런 구절을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의 표정을 읽지 못한다. 왜? 내가 내 표정까지도 철저히 컨트롤하니까, 조절하니까. 나의 침묵은 한없이 부활하여 견고하게, 여기서도 견고하다는 말이 다 관련이 됩니다. 나를 은닉한다. 나의 시선은 당신을 의식하지 않으므로 이미 완성되어 있다. 격렬한 밤이 당신을 지나갈 때도 나는 기하학적 시선을 유지한다. 나의 시선 끝에 아파트가 무겁게 서 있다. 그죠? 이런 정지된 시선으로 현실을 보니까 현실이 어떻게 돼요?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나는 그의 정지 자세를 이해한다. 그죠? 여기도 정지 자세란 말이 나옵니다. 어느덧 나의 고요는 당신의 꿈과 무관하며 나의 오전은 당신의 산책과 무관하다. 자, 이런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타인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좀 더 냉정해지죠. 그죠? 지금 이 시를 읽다 보면 굉장히 뭐예요? 냉정한 시선, 냉정한 태도를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들도 지겹고 나의 체온은 단호하다. 마네킹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그렇겠죠. 그래서 제목이 마네킹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마네킹이라는 작품도 두 번째 모반의 형식으로 쓰여졌다 이런 것입니다. 353쪽 밑에서 둘째 줄부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354쪽. 위에서 다섯째 줄. 현실 혹은 사물의 객관성을, 자, 여기서는 객관성을 유지하는 거죠. 시선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보통 시인들은 시선의 주관성을 많이 발휘하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서정시죠. 서정의 형식은 자연물, 특히 자연물이라는 시적 대상에 자기를 어떻게 해요? 투사하고, 그죠? 혹은 뭐예요? 거기에 자기를 비추어서, 그죠? 투영해서 동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지된 시선의 방법으로 시를 쓴다는 것은 서정시를 쓰는 방식과는 상당히 뭐예요?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모반의 형식이죠. 두 번째 방법, 모반의 형식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구름의 형식. 두 번째는 정지된 시선. 그죠? 서정시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왜 모반인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류를 이루어왔던, 중심을 이루어오고 오랜 전통을 가진 이 서정시라는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방식으로 시를 써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장옥 시인의 전체적인 특징입니다. 현실 혹은 사물의 객관성을 자아의 객관성으로까지 전개시킨 자리에서, 보통 현실은 객관적이고 자아는 주관적이죠. 그래서 서정 시인들은 주관성을 현실의 객관성에 어떻게 해요?
투사해서 혹은 덧입혀서, 그죠? 옷을 입혀서 마치 나무가 살아있는 인간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장욱 씨는 굉장히 냉정하게 객관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마네킹의 정지된 시선이 얻어진다. 당신의 꿈 및 산책과 무관하다. 그래서 나하고 당신도 무관한 거예요. 그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몸이 건조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서정시에서는 그 느낄 수 없는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죠. 기하학적 시선은 자아의 내면 공간을 정지된 시간 속에 고정시키고 그 시선으로 현실에 흐르는 시간을 주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왜 정지된 시선을 시도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 구름의 형식이 너무 시간에 뭐예요? 격차가 심하니까. 내면의 시간과 현실의 시간에 너무 거리가 있으니까 이제 아예 그죠? 시간을 고정시켜 버리는 거죠. 자, 세 번째 또 인용한 작품 읽어보겠습니다. 차수진. 예, 조교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달려라 버스라는 작품입니다. 내가 탄 7번 버스가 덜컹 하는 순간 나는 완전히 7번 버스이다. 나는 3cm 상공에서 정확하게 내 몸을 의식하였다. 나는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무엇보다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순간에 꽃은 단 하나의 방향으로 피어나고 소녀는 어느덧 다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하늘의 연기는 연기 아닌 것들로 변한다. 예, 1년에서 아마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인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덜컹 하니까 몸이 좀 들렸어요. 그죠? 그 순간 자기가 그것을 의식한 거죠. 보세요. 나는 완전히 7번 버스이다. 나는 3cm 상공에서 정확하게 내 몸을 의식하였다. 그 순간, 그죠? 몸이 3cm 붕 뜬 순간을 포착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두 번째 방식으로 시를 지금 쓰고 있다. 정확하게 내 몸을 의식하였다. 나는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기억이란 게 바로 서정의 형식이잖아요. 그죠? 이 순간은 기억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현재라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지 요 순간 정지한 이 차원은요. 그러니까 서정의 형식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바로 뭐예요? 서정은 항상 과거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지속. 현재와 과거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오로지 현재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순간만 지금 허용하는 그런 지금 정지된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연을 보면 이런 순간에 꽃은 단 하나의 방향으로 피어나고 소녀는 어느덧 다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하늘의 연기는 연기 아닌 것들로 변한다. 354쪽 마지막 줄 보세요. 달려라 버스는 정지된 시간 속에서 몸과 의식이 일치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죠? 자, 이 두 번째 방식은 뭐하고 자꾸 비교해보면 또 왜 이런 걸 시도하는지 알 수 있죠. 첫 번째 방식하고 상당히 대조적이죠. 그죠? 첫 번째 방식은 뭐예요? 몸과 의식이 일치가 안 되니까 시간이 자꾸 그죠? 서로 너무 차이 나니까 현실의 시간과 내면의 시간이 차이가 나니까 이걸 일치시켜 보려고 시간을 정지시켜 버리는 것이죠. 355쪽 보세요. 셋째 줄. 정지의 순간은 몸의 시간과 의식의 시간이 일치하는 순간이며 기억과 생각으로부터 이탈하는 순간이다. 이제는 기억으로부터 이탈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기억을 매달고 살지만 그 기억은 항상 현재와 과거를 이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순간은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이런 정지된 시간, 그죠? 정지된 시선으로 정지된 시간을 포착하는 것이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오래 지속될 수 없죠. 이건 아주 순간에 그냥, 그죠? 경험하는 것이고
또 다시 그죠? 원 상태로 돌아가겠죠. 그게 이제 이 두 번째 방법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이 방법을 계속 시도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 거기 나옵니다. 355쪽 위에서 8째죠. 이런 행복한 순간은 이장옥 시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시의 후반부에 나타나듯 지금 인용은 안 됐지만 부분 인용했기 때문에 인용은 안 됐지만 후반부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제 또 무슨 생각이 나를 되찾아오기 때문에 그죠? 생각에서 잠깐 벗어났는데 기억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평소로 돌아오면 다시 기억이 나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생각이 나를 찾아왔어요.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정지된 시선으로 정지된 순간을 포착하는 것은 오래 갈 수 없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 그리고 또 하나 정지된 시간의 시선은 종종 폐쇄된 공간 속에 스스로를 유폐시킨다. 그죠? 앞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게 뭐예요? 나무도 지겹고 다른 사람하고 이제 소통도 잘 안 되고 그죠? 이제 혼자만의 유폐란 게 자폐 그죠? 폐쇄된 공간 속에 순간적으로 그죠? 시간을 정지시키는 그걸 즐길 수밖에 없죠. 오래 지속할 수도 없고 이런 두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 어디서부터 벗어나는 방법? 서정시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그러니까 세 번째 방법을 시도해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몇 가지 방법이에요? 네 가지 방법. 내가 이 시집을 읽으면서 찾아낸 방법이 네 가지다. 이장욱이 이런 네 가지 모반의 방식을 시도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내가 분석한 것이죠. 자, 조금 이제 봅시다. 그렇다면 기억과 생각의 끝없는 순환에서 벗어나면서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지된 순간의 폐쇄성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는가? 그죠? 두 번째 방법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또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 아마 이장옥 씨는 또 뭐예요? 그걸 찾아봤겠죠? 그래서 세 번째 모반의 방식은 4장에 나옵니다. 복화술이다. 도대체 복화술이 뭘까? 우선 복화술은 우리 학생들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복화가 뭐예요? 말을 그죠? 하나가 아니라 단일한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목소리를 한 사람이 내는 거 이게 복화술이죠. 코미디언들이나 개그맨들 중에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로 이 뭐예요? 목청을 여러 가지 형태로 그죠? 움직여 가지고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한 사람이 내는 거죠. 이거 복화술. 이게 시에다가 이런 방법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편의 시에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막 들어있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죠? 마치 여러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모반의 방식 중에 하나다. 자, 그게 시가 이제 바로 인용됐기 때문에 시를 읽으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유경화. 자, 읽어봅니다. 나는 잠시 숨을 멈춘다. 이제 정지 자세의 바람, 그리고 저 먼 위쪽에서 무언가를 탁 닿는 힘. 나는 약간 흔들리며 떠오르는 나무 안의 구름 속으로 다시 구름 안의 바다를 향해. 이건 지루한 게임이군. 나는 잠시 눈을 감는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또 다른 세계가 있지. 가령 지금 창밖의 허공에서 수많은 귀를 향해 날아가는 목소리들, 집요하게 허공을 건너가는 수많은 그대들의 수많은 목소리들. 그래, 아무리 집으로 돌아가도 바깥인 거야. 네, 제목이 폐쇄적 풍경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과 좀 관련됩니다. 왜 폐쇄적 풍경이라 그랬을까? 지금 두 번째 방법과 관련이 있죠. 두 번째 정지된 시선은 자아를 폐쇄된 공간에 그죠? 놓아두게 하는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랬죠? 보세요. 이 시도 이 두 번째 방법과 우선 관련됩니다. 읽은 구절 보세요. 나는 잠시 숨을 멈춘다. 이제 정지 자세의 바람. 그죠? 바람이 불다가 갑자기 정지했다는 겁니다.
그죠? 이때 정지라는 단어가 또 역시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죠. 두 번째 방법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연을 보면 나는 약간 흔들리며 떠오르는 나무 안의 구름 속으로 구름 안의 바다를 향해. 자, 구름이 다시 등장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죠. 그죠? 정지된 시선. 두 번째 방법. 구름의 모양을 갖는 거. 이게 첫 번째 방법. 그런데 이제 이것도 지루하다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방법을 필요하겠죠. 나는 잠시 눈을 감는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겐 또 다른 세계가 있지. 가령 지금 창밖의 허공에서 수많은 길을 향해 날아가는 목소리들. 이 허공에 목소리들이 엄청나게 지금 날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실제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다 보면 허공에 엄청나게 많은 이 주파수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전자파들 뿐만 아니고 목소리들이, 그죠? 허공을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주파수, 프리퀀시를 잘 맞추면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딱딱 그게 일치가 되면. 그러니까 이 허공에 얼마나 많은 목소리들이 떠다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복합수를 암시하는 그런 구절이다. 집요하게 허공을 건너가는 수많은 그대들의 수많은 목소리들. 그죠? 이걸 포착한다면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복합술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복합술이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356쪽 위에서 6째 줄 보세요. 설명 부분 6째 줄. 이장욱의 시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닌 또 다른 세계의 목소리에 주파수를 맞춘다. 그죠? 내가 설명한 대로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들이 엄청나게 내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들이 이 허공에 존재하는데 주파수를 잘 맞추면, 그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시에 담는다면 복합술이 가능하겠죠.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한 편의 시에 담아내는 것이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바깥의 풍경과 등 뒤의 시간은 자기 중심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있으며, 자, 그래서 지금 이 공기 중에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바깥에, 내 주체, 자아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깥의 풍경, 등 뒤의 시간도, 그죠? 내가 지금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등 뒤에 있는 시간, 그죠? 뭔가 내 안에서, 그죠? 작동하는 게 아니라, 즉, 내 안에서 폐쇄적인 공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움직이는 목소리와 시간들을 이제 포착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방법이에요. 복합술이 가진 여러 가지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바깥의 풍경과 등 뒤의 시간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방법의 핵심이에요. 자기 중심적 시선에서 벗어나 있죠. 왜? 두 번째 방법은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래서 폐쇄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따라서 추억이나 생각에서도 벗어나 있다. 이장욱은 복합술을 통해 우연성이 지배하는 불투명하고 모호한 생의 뒤편으로부터 무수히 전송되는 타자의 목소리를 길어 올린다. 알겠습니까? 예. 이제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자성의 목소리, 외부의 목소리, 그죠? 등 뒤의 시간, 이런 것들을 시에 담아내기 위해서 여러 목소리들을 담기 위해서 복합술이라는 방법을 쓴다. 해석되지 않은 현실의 외곽 풍경을 포착하려는 이장욱의 시적 전략은 새로운 형식을 획득한다. 그래서 제목이 바로 복합술사예요. 내가 복합술이라는 말을 혼자 생각했는 게 아니라 시를 열심히 읽다 보면 이런 제목의 시가 있어요. 복합술사.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시적 방법론을 포착하는 겁니다. 발견해내는 것이죠. 독창적으로 생각해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용어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자, 복합술사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편이 있는데 오렌지 우주선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두 편이 이 세 번째 방법과 관련된 작품입니다. 수학가 변태양. 네. 학생이 좀 전달해 주세요.
읽어보세요. 356쪽. 356쪽 밑에서 다섯째 줄 저것인지도 모른다. 저것인지도 모른다. 조금 낮은 지성이면 어디든 입을 벌리고 있는 다른 세계로의 통로, 다말의 수채 구멍들. 다른 세계로 사라지는 것들이 자꾸 치밀어 오르는 밤이 있다. 이것은 깨어날 듯 깨어나지 않는 세계. 이것은 팽팽히 당기는 듯 밀어내는. 하지만 나는 나를 꿈밖에서 만난다. 캄캄한 허공을 향해 오래도록 욕을 해대는 골목에 사는 허공에 나와 빙빙 도는 그의 사냥을 묻자. 예. 저것인지도 모른다. 자, 이제 낯선 곳을 생각합니다. 조금 낮은 지상이면 어디든 입을 벌리고 있는 다른 세계로의 통로. 그죠? 이제 다른 세계로부터 오는 목소리를, 그죠? 시에 담아야 되니까. 자기 내부가 아니고 외부의 목소리를 담아야 되니까. 다말의 수채 구멍들. 이 구멍, 수채 구멍이 다른 세계와의 통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시인이. 그죠? 아, 이 구멍을 통해서 다른 세계로 연결될 수 있구나. 수채 구멍에서 나는 소리도 들어보겠죠. 그게 이제 외부의 바깥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로 사라지는 것들이 자꾸 치밀어 오르는 밤이 있다. 아마 이 수채 구멍에 물이 역류해가지고 물이 다시 솟아나는 경우도 있죠.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세계의 목소리가 지금 다시 역류하고 있다. 다른 세계로 사라지는 것들이 자꾸 치밀어 오른다. 자, 이 표현들이 다 뭘 의미해요? 외부의 어떤 타자의 목소리를 혹은 타자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씩 세밀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 그죠? 이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이장옥 시를 읽으면 이게 뭐가 뭔지,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이고, 이게 시적으로, 이게 왜 서정시와 다른지 이런 걸 잘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원리를 잘 확인하면, 아, 이게 그런 의미, 그런 식으로 이게 서정시하고는 다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깨어날 듯 깨어나지 않는 세계. 이것은 팽팽히 당기는 듯 밀어내는. 자, 그러니까 불투명하고 모호한 세계죠. 왜? 타자성의 세계는 우리 인간의, 자, 지금 계속 이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가 바로 동일성이죠. 동일성의 세계는 주체의 이성에 의해서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세계죠. 그죠? 이 타자성은 반대예요. 그죠? 예. 타자성에 의해서 비이성적인 요소, 합리적이지 않은 어떤 무의식의 세계, 그죠? 이건 의식의 세계.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 그죠? 어떤 세계예요? 모호한 세계죠. 그러니까 깨어날 듯 깨어나지 않는 세계고, 팽팽히 당기는 듯 밀어내는 세계고, 주로 이 외부의, 그죠? 바깥의 목소리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그 예를 들었기 때문에 계속 그 주파수 얘기를 하면, 이 주파수, 허공에 엄청나게 많은 주파수, 다른 사람의 목소리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내 주파수를 그게 딱 맞춰가지고 들었다고 한들, 그게, 그죠? 어떤 맥락에서 그 소리가 나는 것인지 모르는, 알지 못하는, 하지만 뭔가 신비로운 그 목소리가 있죠. 그죠? 그런 걸 지금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꿈밖에서 만난다. 그죠? 꿈속에서 만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상식에 의하면 꿈밖에서, 왜? 바깥에서 지금 형성되는 거니까. 캄캄한 허공을 향해 오래도록 욕을 해대는 골목의 사내. 그죠? 바로 이 사내의 목소리는 이성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그죠? 이 사람의 내면의 어떤 충동이 발산되는 그런 목소리겠죠? 그래서 허공을 향해서 누구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는 목소리도 아닌 그런 목소리. 허공에 남아 빙빙 도는 그의 상형 문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허공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하는 게 세 번째 복화술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허공의 목소리는
하나로 요약하면, 그죠? 뭐로 수렴이 돼요? 다 이것으로 수렴이 되죠. 지금 우리가 이장옥을 포함해서 이 세 번째 유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 계속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어서 이 세 번째 유형 특히 어려워할 수 있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요것과 관련되죠. 궁극적으로. 변신의 형식은 항상 무의식적 타자성을 그죠? 표현하는 유형이다. 이게 최종 결론이죠. 그죠? 이걸 우리가 시인별로 더 세밀하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공부했어요? 박정대 공부했고, 이장옥 공부했고, 그죠? 김점용 다시 공부할 거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가를 큰 틀에서 이걸 자꾸 생각하면 돼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걸 표현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디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 원래 이 시의 본질인 시의 전통인 서정의 형식으로 또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모반이죠.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모반의 형식이죠. 첫 번째 형식,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구름의 형식. 구름의 형식. 두 번째는 뭐예요? 정지된 시선. 세 번째가 뭐예요? 복화술이죠. 그죠? 이 세 가지 다 공통된 것은 요걸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그죠? 알겠습니까? 이 동일성에 근거한 것이 바로 서정이니까 변신의 형식에서 이걸 표현하기 위한 이장옥 시인의 그죠? 나름의 개성적인 독특한 시도가 요 세 가지로 좀 하나가 이제 또 남았죠. 지금 우리가 큰 틀에서 어떤 걸 공부하고 있는지 알고 공부하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 부분 보면 내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분석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357쪽 밑에서 여섯째 줄. 이 목소리는 너의 내부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즉, 내가 아니라 나의 내부가 아니고 너의 내부. 너가 뭐예요? 타자죠, 타자. 타자. 이건 주체의 자기동일성이고, 이건 타자. 그러니까 이 복화술은 타자의 목소리를 표현한다. 물론 이 타자의 목소리는 타인의 목소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타자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도 타자가 있으니까 타자와 타인은 다른 겁니다. 타인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타자는 동일성이 아닌 요소를, 타자성을 타자라 그러니까 이 타자는 타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그죠? 비이성적인 부분의 목소리를 담는다.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낯선 시간이 유입이다. 다른 시간이 개입되는 거예요. 이제, 낯선 시간. 자, 시간으로 따지면 이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시간에 격차가 생겼어요. 뭐와 뭐 사이에? 내면의 시간과 현실의 시간 사이에서. 그죠? 요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시간을 정지시켰어. 그죠? 시간의 차원으로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을 시간적 차원에서 지금 다시, 그죠? 차이점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외부의 시간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낯선 시간을 유입한다, 끌어들인다, 도입한다. 이렇게 해볼까요? 자, 세 가지 방법이 시간의 차원에서도 각각 세 가지 다른 방법을 쓴다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내면의 시간과 외면의 시간이 같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그죠? 두 번째 방법은 아예 시간을 정지시켜 버렸어. 세 번째 방법은 뭐예요? 바깥의 시간을 지금 외부의 시간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시 속에.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해보세요. 357쪽 밑에서 넷째 줄. 내부로부터 바깥의 목소리를 듣는 이 방식은 낯선 시간의 유입을 통해 성립한다. 다른 시간을 지금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화술은 왜 그럴까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목소리는 어디서부터
어느 시간에서 온 것인지 모르거든. 그죠? 우리 요즘 뭐 녹음기에서 옛날 그죠? 옛날 목소리 담아가지고 다시 그죠? 레코드판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즉 꿈과 포카술은 그러므로 포카술은 깨어날 듯 깨어나지 않는 세계, 즉 꿈과 현실의 경계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시적 자아는 문득 자아 내부의 시간 속에 바깥의 시간이 개입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그죠? 내적 시간 속에 외부의 시간이 개입한다. 이 작품을 이제 읽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탁순혁. 자, 우리 학생 마이크를 누가 가지고 있었죠? 네, 좀 전달해 주세요.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오렌지 우주선. 내 손끝이 무심하여 리어카에서 오렌지들이 떨어지는 순간 나의 내부에서 갑자기 모여드는 것, 건너편 상점에서 담배를 사다 돌아본 지구인이죠. 지구인. 구르는 오렌지들을 제자리에 놓는 동안 나를 칭칭 휘감는 달의 시선.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굉장히 재미난 상상력인데 잘 보세요. 짧지만 굉장히 상상력이 기발합니다. 내 손끝이 무심하여 리어카에서 오렌지들이 떨어지는 순간. 오렌지 파는 그죠? 과일 장수가 리어카를 끌고 와서 내가 오렌지를 손으로 만지다가 그걸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그죠? 그 순간 어때요? 나의 내부에 갑자기 모여드는 것.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거야. 내 내부에 뭔가가 이렇게 쑥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연을 보세요. 건너편 상점에서 담배를 사다 돌아보는 지구인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 순간 갑자기 뭐처럼 느껴진 거예요? 나는 외계인처럼 느껴진 거야. 저기 담배 사다가 날 돌아다보고 있는 사람이 지구인처럼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외계인이니까 저 사람 지구인처럼 보이는 거지.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재미난 상상력이죠. 자, 그러면 그 순간 오렌지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자기한테 쑥 들어온 게 뭘까요? 자기가 외계인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죠? 그동안 지구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갑자기 내가 외계인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담배 사다 돌아보는 저 사람이 지구인처럼 보이니까. 구르는 오렌지들을 제자리에 놓는 동안 나를 칭칭 휘감는 달의 시선. 아마 내 고향을 느낀 거죠. 달빛으로부터 내 고향을 느낀 것이죠. 그러니까 달에서 온 외계인이야, 이 사람은. 상상력이 아주 기발한데,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순간 뭘 느꼈다는 거예요? 달의 시선을 느꼈다. 이 말이 뭐예요? 외부의 시간, 낯선 시간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바깥의 시간입니다. 외부의 시간을 지금 도입해서 다른 타자의 목소리를 지금 마치 자기가 외계인인 것처럼. 그죠? 네. 그래서 이 작품도 재미난 작품입니다. 오렌지 우주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공통된, 이렇게 왜 여러 가지 방법을 자꾸 이 사람은 시도해보나, 이 시인은, 이장옥 시인은 왜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자꾸 해보나. 공통된 목적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쪽으로, 여기서 벗어나서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것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반하려고 하는 거죠. 이전의 전통으로부터, 시의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공통된 목적은 뭐예요? 이걸 표현하고자 합니다. 무의식적 타자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이런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전혀, 그죠? 뭡니까?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이유는 우리도, 그죠? 보통 사람들도 이걸 느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타자성도 느끼고, 무의식도 느끼고, 이걸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런 시를 읽으면서도, 그죠? 생뚱맞다는 느낌을 안 들고, 어떨 때는 공감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인들은 이런 걸 표현하고자 한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이 남았습니다. 그죠? 자, 설명을 좀 하고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358쪽 보세요. 인용시는 낯선 시간의 유입을 형상화하고 있다. 오렌지들이 떨어지는 순간 시적자의 내부에 오렌지 우주선이 통과한다. 제목이 오렌지 우주선이니까요. 이제 단 한 번 떨어져 나를 흔들고 그 한순간으로 저 머나먼 외계를 통과하는 우주선이 순간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뭘, 그죠? 달빛을, 빛을 비췄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상상하는 거겠죠. 시적 자아는 새로운 시간대에 침륜이라는 것은 깊이 빠져든다는 겁니다. 빠져들어서 일상의 현실을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평소 같으면 이게 너무 평범한 장면인데, 그죠? 담배 사다가 날 돌아보는 그 사람이 외계인, 지구인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아주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죠. 자아의 내부를 관통하는 외계의 낯선 시간성. 그죠? 외부의 시간이 지금 도입이 된 것입니다. 개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한 낯선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이장옥 씨가 보여주는 복화술의 정체이다. 복화술이라는 것은 이런 특징을 갖는다. 자, 이제 네 번째 방법입니다. 호명이 뭐냐? 호명은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누구누구야 하고 부르는 게 호명이죠. 철수야, 영희야. 그죠? 이게 호명인데, 호명은 도대체 뭐냐? 359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중심을 지닌 이성적 주체가 붕괴된 이유. 그죠? 이겁니다. 서정의 형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동일성을 가진 이성적 주체인데, 지금 우리가 이장옥 시인의 시에서 집이 흘렸다. 그죠? 그런 앞에 시를 공부했었죠. 그 이후에, 집이 흘린 이후에, 주체가 사라진 이후에, 주체로부터, 동일성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에 어떻게 시를 쓸 것인가. 이게 이제 이장옥 시인의 전체적인 고민인데, 보세요. 이장옥이 추구하는 모반의 방식으로서 첫 번째 구름의 형식, 두 번째 정지된 시선, 세 번째 복화술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 세 가지 상이한 시적 방식들은, 자, 보세요. 추억의 시간. 자, 이게 추억의 시간입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이게 추억의 시간이야. 그 다음에 보세요. 추억의 시간과 일상적 시간 사이의 격차. 이게 내면의 시간이 추억의 시간이고, 현실의 시간이 일상의 시간이고, 그죠? 예. 내면의 시간과 현실의 시간 사이의 격차. 요거 아까 설명했죠? 그 같은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보세요. 시간의 정지. 이게 두 번째 방법의 시간의 특징이고, 세 번째 방법은 뭐예요? 낯선 시간의 유입이라는 장치를 내장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은 뭐예요? 해석되지 않은 생의 이면을 엿보고 내부에서 들려오는 타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러한 시적 전략의 진행 과정은 시적 자아의 기억과 생각에서부터 세계의 불투명하고 모호한 실상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죠? 자기 중심적인 동일성에 의해서 세계를 바라보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시를 쓰는 게 서정시인데, 그죠? 그 서정시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 현실의 세계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카오스의 세계, 불투명하고 모호한 세계, 인간의 주체적 이성으로, 합리적 이성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그 불투명한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해보고, 이런 방법도 해보고, 이런 방법도 해보고. 구름의 형식, 정지된 시선, 목화술에 이르기까지 세계가 지닌 온전한 타자성의 개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왜? 그 각각의 방법마다 뭔가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직도 나와 친한 것들은 스스로를 오래 묵인하여 죽어가는 것들이다. 아직도 이제야 누군가의 문을 두드린다. 그런 순간이 있다. 이제야. 자, 이 부사 두 구절을 내가 주목했습니다. 각각 다른 시에 나오는 구절인데, 투명인간이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 로코코식 신뢰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 중에 이장옥 시에 이 부사가 자주 나오거든요. 아직도라는 부사. 아직도 자기가 기다리는 게 안 왔다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근데 이제야 이런 부사가 있어요. 이제야라는 것이 뭐예요? 기다리는 것이 드디어 왔다는 거죠. 이제야. 그죠? 잘 보세요.
이제야는 이장욱이 오랜 시간 기다려온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제야 누가 왔다는 겁니다. 그걸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호명하는 순간, 그죠? 자, 어떤 시가 있나 하면 이 시집의 마지막 시에 호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호명이라는 시. 백대열. 안 왔습니까? 읽어봅시다. 호명. 그대는 바람 불고 그대는 비 내릴 때 나는 그대를 부를 것이다. 단 하나의 가지 끝으로부터 단 하나의 꽃잎이 조용히 멀어지는 순간 멀어지는 꽃잎이 일생을 다해 긋는 부드러운 산과 더불어 그대가 바람 불고 그대가 비 내릴 때 나는 그대를 부를 것이다. 누군가 그대를 불렀다고 생각하여 그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순간 단 하나의 이미지로 정화되는 생. 나의 사랑은 그런 것이다. 예. 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와 내가 서로 하나의 시간에서, 그죠? 엇갈리지 않고 만나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잘 보면 이 시간이 중요한데 이 세 가지 방법의 특징은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 시간이 서로 어긋나고 시간을 정지해 보기도 하고 다른 시간을 개입해 보기도 하지만 한 번도 그대와 내가 만난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대와 내가 만날 수가 없었어요. 다. 그러니까 기존의 서정의 형식이라는 시의 전통으로부터 모반해서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벗어나서 변신하려고 하는 이장욱 시인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세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 한 번도 타자와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 이게 이제 그죠? 그대와 같은 시간대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 시에서 나는 그대를 부를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대는 바람 불고 그대는 비 내릴 때. 자, 이 표현도 참 특이한데 아마 그대가 바람으로 불고 그대가 비로 내릴 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아무튼 그대를 계속 애타게 찾고 기다립니다. 나는 그대를 부를 것이다. 이게 호명입니다. 그죠? 단 하나의 가지 끝으로부터 단 하나의 꽃잎이 소용이 멀어지는 순간, 멀어지는 꽃잎이 일생을 다해 긋는 부드러운 성과 더불어 그대가 바람 불고 그대가 비 내릴 때 나는 그대를 부를 것이다. 그죠? 그대를 불러서 그대와 손잡고 그대와 만난다는 것인데 이 호명을 통해서 지금까지와 다른, 그죠? 차원을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한 번도 같은 시간대에서 만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대를. 근데 중간에 생략했고, 누군가 그대를 불렀다고 생각하여 그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순간 단 하나의 이미지로 정화되는 순간. 누군가 그대를 부르는 것은 내가 부른 것이죠. 내가 그대를 부를 것이다 라고 두 번이나 얘기했으니까. 근데 내가 그대를 불렀을 때 그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순간 두 사람이 눈이 맞겠죠. 그죠? 같은 시간대에서 그대와 내가 만날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단 하나의 이미지로 정화되는 생. 내 삶이 깨끗이 정화된다는 겁니다. 나의 사랑은 그런 것이다. 아직 현실에서 만나진 않았지만, 그죠? 미래 시제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대를 부를 것이다. 미래 시제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현실에서 아직 만난 건 아니지만 만날 것을 확신하는 그런 어떤 지금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60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번째 방식, 호명의 방식의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거기 나옵니다. 상호 주체성이 나옵니다. 자, 자아와 타자 사이에 혹은 주체와 객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자아와 타자 사이에 서로 상호 주체,
서로가 주체다 이런 말이죠. 보통 우리가 주체의 대립 용어는 객체죠. A가 주체이고 B가 객체이면 상호 주체가 안 되는 거죠. A 입장에서 A가 주체인데 상호 주체면 B도 주체가 되죠. 이게 상호 주체성입니다. 호명은 바로 내가 부르고 당신이 뒤돌아볼 때 그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이 네 번째 방법인데, 이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주체성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1, 2, 3 세 가지 다. 자, 읽어봅니다. 셋째 줄 360쪽 위에서 셋째 줄. 상호 주체성에 근거한 이 호명의 방식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날 미래적 기약이다. 그죠? 미래에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죠? 미래의 시간을 예감하는 시인의 자세는 이 호명의 방식에 잠언적 목소리를 부여한다. 이장욱 시에 종종 등장하는 잠언적 표현들은, 잠언이란 게 뭐예요? 약간 격언 같은 것이죠. 그죠? 아직도와 이제야 사이에서 두 가지 상이한 형태로 나타난다. 자, 아직도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죠? 이 미래가, 이 미래적 기약인데, 상호 주체성에 도달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미래적인 것인데, 이게 대체로 시에서는 아직도라고 하는 이 부사어로, 그죠? 정리될 수 있는 시들이 있고, 이제야라는 부사로 정리될 수 있는 시가 있다 이거죠. 아직도는 이러한 미래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고, 이제야라는 것은 드디어 왔다는 것이죠. 이 미래적 기약이. 그러니까 어떤 시들은 이런 시들이 있고, 어떤 시들은 이런 시들이 있다. 이런 시들은 아직 좀, 그죠? 뭡니까? 희망이 좀 부족하고, 이런 시들은 희망차고, 뭐 그러겠죠? 느낌상. 그죠? 보세요. 어떤 구절들이 나옵니까? 가장 완벽한 것은 가장 무의미한 것이다. 언제나 알리바이는 없다. 등에서 삶의 근태와 맹목적인 동어 반복과 통과 의례를 재확인해서 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어디에 속해요? 부사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유형을 따지면 이건 아직도에 속하는 시들이고, 이런 시들을 쓴다는 것은, 그 다음 보세요. 결국 뒤돌아보게 되리라. 나는 그들을 부를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야에 속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드디어, 그죠? 그 호명의 순간이 왔다. 상호 주체성이 완성되는 순간이 왔다. 그럼 그대와 나는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미래적 기약으로 선언되는 이러한 호명의 방식은 나와 당신의 상호 주체적 만남을 함축하고 있다. 그죠? 이게 요지문입니다. 이 네 번째 방식은 바로 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호명의 방식은 상호 주체성이, 그죠? 성립되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이미 성립된 게 아니라 언젠가 올 어떤 앞으로의 약속이다. 그런데 이 약속은, 그죠? 아직도 오지 않았고, 어떤 시들은 이제 왔다는 시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명이라는 이 작품이야말로, 그죠? 바로 이제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죠. 근데 대부분의 작품은 여기에 있겠죠. 아직도 오지 않은 이 작품들이 더 많은 것이죠. 이건 어떤 약속이니까. 미래에 올 약속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네 번째 방법이다. 자, 이제 마지막 작품을 읽어보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신작시 오전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이랬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신작시라는 말을 썼나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시들은 다 이장옥 시인의 첫 번째 시집, 내 잠속의 모래산. 그 시집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집 전체를 해석하고 있는데, 이 평론에서 그 시집이 나오고 나서 발표된 시를 마지막에 제시하고 끝났습니다. 이 작품은 그래서 신작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시집에 수록되지 않았겠죠? 물론 두 번째 시집에 나중에 수록됐겠지만, 오전이라는 작품입니다. 서효섭
예, 좀 전달 주세요. 크게 읽어봅니다. 나는 나의 꿈속에서 당신을 보고 당신은 당신의 꿈속에서 나를 보았다. 우리는 자주 지나친다. 손을 스치려다가 손을 거둔다. 내 시선 끝 지하철 창밖으로 잉긋 지나가는 것. 나는 깜빡깜빡 사라진다. 당신은 나의 짧은 꿈속에 가볍게 손을 집어넣는다. 예. 자, A라는 주체와 B라는 주체는 서로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내면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잘 보세요. 우리가 이 현실의 시간은 다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죠. 지금 2015년 11월 24일인가요? 지금 몇 시 몇 분 다 똑같이 살고 있지만 지금 마음속의 시간은 다 달라요. 그죠? 과거로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미래로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수업이 끝나면 내 점심 뭐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죠? 저녁에 내가 뭐 누구랑 만나야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현실의 시간과 내면의 시간은 다 다른데 주체마다 또 이 내면의 시간은 다 다르겠죠. 그죠? 과거로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미래로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시간대가 다 다르니까 A라는 주체와 B라는 주체가 이렇게 정말 같은 시간대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죠. 짝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의 시간과 상대방의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그죠? 일방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짝사랑이죠. 시간만 서로 잘 맞는다면, 그죠? 그 사랑의, 그죠? 사랑도 시간인, 타이밍인데, 사랑의 시간만 서로 잘 맞으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시도 묘합니다. 나는 나의 꿈속에서 당신을 보고, 당신은 당신의 꿈속에서 나를 보았다. 이래요. 사실은 서로의 꿈속에서 보았기 때문에 서로 꿈속에서는 만나지만 현실에서는 만나지 못하고 있죠. 그죠? 이 묘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보세요. 우리는 자주 지나친다. 손을 스치려다가 손을 거둔다. 그죠? 완전히 상호 주체성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기회를 자꾸 놓치는 것이죠. 그러다가 중간 생략하고, 내 시선 끝, 지하철 창밖으로 희끗 지나가는 것, 나는 깜빡깜빡 사라진다. 그죠? 다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 거죠. 그런데 마지막 구절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당신은 나의 짧은 꿈속에 가볍게 손을 집어넣는다. 이건 뭐 실제 비현실적인 장면이지만 내 꿈과 당신의 꿈이 당신의 꿈이 서로 별개의 꿈인데 내 꿈속에 당신의 손이 쑥 들어오니까 이제는 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호명이 가능해요. 상호주체적인 만남이 가능해지는 어떤 한순간을 마지막에 지금 제시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 같은 거, 이 상호주체성의 이 미래적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같은 걸 이 시에서 마지막에 딱 제시하고 끝났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내가 이 평론을 쓴 지 오래 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시 이후에 이장옥 시인이 또 많은 시를 썼고 두 번째 시집도 냈고 세 번째 시집도 냈지만 지금 요 평론을 쓰는 당시에는 이제 요게 발표된 마지막 작품이었어. 내가 글을 쓰는 동안에. 그러니까 첫 시집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요 신작시 요걸 가지고 분석한 것입니다. 크게 지금까지 정리를 이렇게 해가면서 정리를 하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따로 지금 요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62쪽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장 봅시다. 추억의 시간, 그죠? 이 첫 번째 게 해당됩니다. 물론 추억의 시간만 있는 게 아니죠. 추억의 시간과 일상의 시간이 서로 같이 등장하죠. 첫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정지된 시간. 세 번째 방법은 낯선 시간. 네 번째 방법은 미래적 시간. 이렇게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런 네 가지 시간이 각각 시도되고 있다. 그죠?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네 가지 시간성을 지금 탐구하고 있다. 물론 이 이후에 이장욱은 또 다른 방법을 많이 시도했겠죠? 여기까지가 내가 평론을 쓰던 당시에 이장욱 시인의 모습이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김점용으로 넘어갑니다.